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현장 연결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회 로텐더홀의 조금 전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한 모습인데요. 텐트 안에 있던 장동혁 대표가 부축을 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맞이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들도 현장에 함께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힘들게 텐트 앞에 앉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화면 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술만 드시면서 한주째 이렇게 단식을 하신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단식을 하시게 되면 몸을 많이 상하게 돼서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이렇게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장 대표께서 요구하신 통일교 관련 특검 그리고 공천 비리에 대한 이 특검을 정부 여당이 받아주지 않아서 그럼 뭐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할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훗날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멈추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을 빨리 회복을 하시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회복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것도 너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오셔서 좀 쉬우시게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앉아 계세요.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짧게 장동혁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건 지난 2016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처음이고요. 오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지금 걱정의 마음을 전하면서 정부 여당이 단식에 반응이 없는 것은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장동혁 대표에게 단식을 멈출 것을 권했습니다.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 주시라라고 권했고요. 장동혁 대표도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단식을 중단하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된 소식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국회에 연결해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김철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뗀 건 민주당 정청래 대표인데요. 당 공지를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오전 9시 50분쯤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 기반이 겹치는 호남 등의 지역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중에 나온 제안인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1시간쯤 뒤 조국혁신당 대표도 최고위 공개 발언을 통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역시 당사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두 대표는 어제 늦은 오후 만나 합당 추진에 교감하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극소수에게만 공유된 깜짝 발표에 민주당 내부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모경종 의원은 당내 구성원들 의사를 확인하고 진행돼야 한다. 장철민 의원도 당원 뜻을 묻지 않은 일방적인 합당 추진에 반대한다고 빠르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사흘간 1인 1표제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이 시작된 만큼 합당 제안을 일종의 승부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또 검찰개혁 법안도 여당 내부 갈등의 뇌관인데 관련해서 의원총회가 진행됐다고요? 네, 민주당은 오전 10시부터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법, 이른바 검찰개혁법 논의를 위해 정책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중수청 이원화 문제 해결과 공소청 수장회, 검찰총장 명칭 박탈, 보안수사권 예외적 부여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뒤 지도부가 권한을 위임받고 이후 정부의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 될 거라고 귀띔했습니다. 국회 논의를 토대로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하면 상임위가 다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건데 법 통과 시한은 2월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 강경파가 보안수사권 부분 인정 등 타협안을 수용할지 여전히 미지수인데요. 의원총회와 같은 시각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서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보안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듭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조금 전에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벌써 단식 8일째입니다. 건강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죠? 네, 장 대표가 민주당을 수사할 통일교, 공천원금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것이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산소 포화도 같은 활력 징후가 연일 악화하고 있는데 새벽부터는 흉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뇌 손상뿐 아니라 심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병원 이송을 요청하고 있지만 장 대표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단식 중단을 촉구함과 동시에 여권의 쌍특검 도입을 재차 압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쌍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보수야권 공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아침 라디오에서 장 대표 측과 어느 정도 공조 방안을 논의했고 이르면 오늘부터 합의대로 움직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해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자료 제출 문제로 한 차례 무산된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 다시 열립니다. 앞서 여야는 추가 자료 제출을 전제로 개최에 잠정 합의했는데 요구했던 자료가 도착하면서 개최가 결정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조특위가 청문회도 진행 중입니다. 제주항공 김희배 대표와 무한공항 시공사 관계자 등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특위는 오늘 27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 차남의 숭실대 부정편입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들을 숭실대 계약학과에 입학시키기 위해 특정 업체에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압수수색이 현재 진행 중인 겁니까?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병기 의원 차남의
특혜 편입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 수사 대상은 김 의원 차남을 채용했던 업체 등 모두 3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차남을 숭실대 계약학과에 입학시키기 위해 특정 업체에 부정 취업시키고 이후 업체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보좌진은 김 의원이 동작구 의원과 보좌관 등을 동원해 숭실대 총장 등을 만나며 차남을 편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조건인 중소기업 10개월 재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차남을 부정 취업시켰고 차남은 이후 사실상 출근하지 않는 등 부실 근무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경찰이 어제 김병기 의원 최측근도 조사를 했는데 이 소환 시점도 임박한 것 같군요. 네, 일단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지희 동작구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김병기 의원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경찰은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며 소환 시점을 검토하겠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 의원은 김병기 의원 측에 정치 헌금 수천만 원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고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의 탄원서에는 지난 2020년 이 구 의원이 김병기 의원 아내가 요청했다며 1천만 원을 받아갔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그리고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그제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20시간 넘게 조사하며 지난 2022년 1억 원을 수수한 당시 상황을 추궁했습니다. 돈을 건넨 김경 서울시 의원, 당시 배석한 사무국장 남모 씨와 진술을 교차 확인하며 사실관계 규명에 주력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남 씨는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고 강 의원이 비슷한 시기 실제 전세 계약을 맺은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 의원의 자산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1억 원의 반환 여부와 함께 사용처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사법부가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징역 5년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 선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네, 한 전 총리는 어제 특검 구형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0년 넘게 공직에 몸담으며 요직을 거쳐 관운의 사나이로 불린 한 전 총리는 결국 법정 구속이라는 불명예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라고 못 박으며 위험성을 지적했는데요. 다음 달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와 이어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웅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선고에도 영향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고요? 네, 내란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특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특검은 무죄 선고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재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15분부터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3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SNS에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도 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있고 최상병 특검이 기소한 구명로비 의혹 관련 국정감사 위증사건 첫 공판은 오후 4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오동훈 공수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도 오늘 재판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연일 맹추위가 이어지면서 화훼 농가가 비상입니다. 24시간 난방을 하다 보니 전기요금만 1,000만 원이 넘어 화훼 농가 주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 네, 경기 고양시 장미농원입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건 뭡니까? 장미 줄기와 잎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손질을 마친 꽃을 잠시 놔둔 건데 겉에는 살얼음이 생겼고 조금만 만져도 쉽게 부스러집니다. 이렇게 꽃을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온실 입구에는 여러 가지 천막이 쳐져 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여러 겹 더 두꺼운 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훼 농가에서는 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막을 쳐서 추위로부터 꽃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온실 안에서는 장미 꽃봉오리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온실 안은 조금 전 제가 있던 공간보다 조금 더 따뜻한데요. 외부 온도와 차이가 심해 온실 벽에는 수증기가 맺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한파가 오면 화훼 농가에 비상이 걸린다고요? 네, 찬 공기를 맞은 장미는 색깔이 변하기도 하는데 온실 입구 근처에 있는 꽃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찬바람을 맞아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지를 자르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꽃은 온도 변화에 특히 민감해서 하룻밤 추위가 한철 농사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특히 장미는 24도에서 28도가 적정 온도인데 이번 주 같은 한파가 들이닥치면 난방기를 24시간 동안 가동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농민들 걱정도 큽니다. 이곳 장미농원은 1,000평이 넘는 크기라 한 달 난방비만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장미를 키워온 농가 주인은 올해만큼 난방비가 많이 나온 적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한파로 인해서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하루 종 밤 사이에 계속 난방을 해도 지금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화훼 농가에서는 난방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온도를 조금 낮춰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그러면 장미가 자라는 속도가 느려져 재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를 찾는 것도 고민입니다. 혹독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훼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은 한동안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장미농원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절정에 이른 이번 한파가 유독 매섭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산불로 집과 일터를 잃고 임시주택 생활을 가는 이재민들인데요. 수도관은 얼어붙고 바람이 새는 임시주택에서 막막한 심정만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 네, 경북 안동 임시주택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추위 속에 이재민들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곳 임시주택 단지를 지켜봤는데요. 그야말로 살을 애는 것 같은 칼바람이 불어서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오늘 안동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 정도였는데요. 이 산자락을 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칼바람이 계속 불다 보니 실제 체감 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곳 안동을 포함해서 경북 의성과 청송, 영양, 영덕 등 산불 피해 지역 대부분에도 지금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구조물이 바로 이 산불 이재민들이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임시주택입니다. 단열이나 난방이 여러모로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집을 잃은 이재민들 입장에서는 이곳에서 겨울을 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경북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은 2,000명이 넘는데 임시주택도 2,000동 넘게 공급이 됐습니다. 이곳 안동이 960여 동으로 가장 많은데요. 하지만 임시주택은 말이 주택이지 조립식이다 보니 밖에서 부는 찬바람을 완전히 막기가 어렵습니다. 외풍이 많이 쳐서 실내에 난방을 3개 틀어놓아도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는데요. 그마저도 혹시 모를 화재 우려 때문에 마음 편히 난방기를 틀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강추위가 며칠째 이어지면서 수도관이 동파되는 것도 일상이 됐는데요. 배관이 외부에 완전히 노출돼 있다 보니 동파를 막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도 수도관이 얼어붙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주민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산불이 난 지 1년이 돼가지만 이재민들 대부분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수원 등 일터까지 잃은 주민들도 많아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고 공사비가 오르면서 아직 새 집을 지을 생각도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희망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우려면 보다 섬세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 임시주택단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네, 이처럼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숨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수근 기자, 화재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비닐하우스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경기 시흥시 방산동에 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70대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주말 농장 운영을 위해 이곳에 머물러 온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에는 경기 양주시 남면에 있는 금속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공장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고 공장 한 개 동이 불에 모두 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기도 연천군 백항면에 있는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 차량 19대와 인력 40여 명이 출동해 1시간여 만에 진화를 완료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한파로 계량기 동파 사고도 잇따랐다고요? 네, 서울시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계량기 동파가 16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간 동결은 발생하지 않았고 한랭 질환자 등 인명피해도 다행히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한파 위기 단계가 주의로 격상되자 지난 19일 1단계 근무 명령을 내리고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 쪽방 주민 등 취약 시민 2만 2천여 명을 돌보고 한파 응급대피소 69곳과 한파 쉼터 57곳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낙상사고와 난방기구 화재,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단숨에 꿈의 5천 고지를 밟았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5천에 이어 5,010도 넘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코스피 소식 조금 더 알아봅니다. 류한웅 기자, 코스피 지금은 어디쯤 올라와 있습니까? 현재는 5천선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4,980선에서 출발해 놀라운 상승세로 5천에 이어 5,010도 뛰어넘으며 5,019까지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은 장중에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4천선을 돌파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5천선을 돌파하면서 꿈의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예견은 했지만 코스피가 막상 단숨에 5천선을 넘자 시장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에 대한 관세 위협을 철회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했는데 뉴욕발 훈풍이 우리 증시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3% 이상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고 시총 2위 SK하이닉스도 3% 이상 상승세입니다. 시총 3위로 올라선 현대차는 오늘도 이틀째 최고가를 경신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포스코 퓨처M 등 2차전지 관련주는 5% 이상 급등세입니다. 코스닥도 1.3% 오른 963으로 출발해 1%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제는 4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전날 1,460원대로 내려온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1,46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8원과 1,464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동안 진행한 단식 농성 끝에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 조치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 단식 8일차인데요. 조금 전 국회 로텐더홀 텐트 안에서 지금 휠체어를 타고 아마도 병원으로 가려고 하고 준비하는 모습 같습니다. 자, 조금 전 오늘 오전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장 대표의 상태를 브리핑했는데요. 의학적으로 인간의 한계에 다가오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오늘 새벽부터 장동혁 대표가 두세 차례 흉통을 호소하고 의식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의학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본 결과 언제든지 심정지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학적으로 지금 당장 대학병원 이송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단식 8일차에 지금 휠체어에 앉아서 병원으로 아마도 가려고 준비하는 모습 같습니다. 지금 비서진의 부축을 받고 있는데요. 9시부터 원래 오늘 오전 9시부터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를 직접 주관하기로 돼 있었지만 현재 지금 의식이 흐려져서 최고위를 주관하기 불가능해서 아마도 병원으로 지금 이송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상시적으로 지금 국회에 구급사들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장 대표의 발언이 아마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106명의 우리 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당원 동지들, 국민들과 함께한 8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응원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단식 8일차인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응원해준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더 큰 싸움을 위해서 단식은 오늘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관련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국가유산인 종묘에서 개인 차담회를 가져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국가유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는 한편 김건희 씨를 문화유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는 재작년 9월 국가유산인 종묘에서 개인 차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행사도 아니었고 사적 친분이 있는 외부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고 가구까지 모임에 빌려오면서 국가유산의 사적 이용이라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약간의 개인적인 이용의 하나의 좀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유산에 대한 명백한 사적 사용 맞죠? 네. 국가유산청이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 궁궐이나 조선 왕릉 등 주요 궁릉을 사용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정부 행사나 긴급한 경우 대외 공표가 불가능한 행사는 사후 보고가 가능한데 이를 사전 허가로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모든 행사는 공문을 통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투명하게 장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강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월까지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행정 절차가 있으니까요.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공개, 특별관람 등 혼선이 우려되는 용어는 명확하게 정리하고 국능 촬영 지침과 흡연자 퇴장 등 전반적인 관람 규정도 함께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김건희 차담회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당시 책임자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국가유산의 관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과 관련한 합의의 틀이 마련됐다며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도 무력을 쓰지는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6년 만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직접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10분이 넘는 연설에서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유럽 정상들과 기업인들이 모인 유럽 한복판에서 미국 말고 어떤 나라도 그린란드를 지킬 수 없다며 그린란드 병합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No nation or group of nations is in any position to be able to secure Greenland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풍부한 희토류가 매장된 그린란드는 적국인 중국, 러시아 사이에 낀 전략 요충지라며 북미 대륙의 일부이자 우리의 영토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다만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진 않겠다고 처음 밝혔습니다. But I won't do that. Okay? Now everyone's saying, oh, good. I don't have to use force. I don't want to use force. I won't use force. 나토 내부 무력 충돌에 대한 미국 내 우려와 유럽 동맹국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설 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와 북극 전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은 미국의 그린란드 획득에 선택권이 있다면서도 반대한다면 기억하겠다며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관세 해고의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불사용과 즉각 협상 여지를 피력하면서 유럽과의 전면전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요. 국회 로텐더홀에서 오늘까지 8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던 장동혁 대표가 단식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단식 중단을 권유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그 오늘 8일째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반응이 없었거든요. 민주당의 입장은 좀 어땠습니까? 저희는 장동혁 대표의 뜬금없는 단식이 겉으로는 특검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으로 인해서 당내 분란이 커졌고 그리고 또 신천지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면서 이런 자기 흔들리는 기반을 또 보호하고 당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단식이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당대표 시절에 이제 국정 쇄신을 요구하면서 24일 동안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비교해보면 명분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실제 국민의 관심도 별로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일은 저질러 놨는데
펴놓긴 했는데 이걸 수습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당은 왜 안 오냐 또는 대통령 정무수석은 왜 그냥 지나가냐 이렇게 계속 고심했던 흔적이 역력했거든요. 예.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그 출구를 열어준 셈인데 저는 좀 딱해 보이긴 합니다. 물론 단식 잘 중단하셨고 빨리 건강 회복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실제 저걸 통해서 본인이 뭘 얻었습니까? 아마 당내 좀 더 그런 어떤 그 단합하는 분위기 이런 정도 얻는 거 말고 국민을 위해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매우 소모적인 보여주기 쇼였다라는 평가 그게 인쇄가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과거에 김기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단식 때 보여주기 쇼다. 예. 무슨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예, 관종 예. DNA다. 이렇게까지 막 혐오를 했는데 실제 저는 좀 매우 안타까운 우리 정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국민을 위해서 얻은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지금 보시는 지금 화면이 지금 생중계로 들어오고 있는 화면입니다. 구급차에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실려서 이제 이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윤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 국민을 위해서는 얻은 게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출구 전략이 없으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출구를 열어준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방문해서 예. 단식을 중단하라라고 이렇게 해서 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그 의원총회를 열고 또 중진 의원들이 찾아가고 해서 단식을 그 사실 뭐 7일 동안 물하고 소금만 가지고 이렇게 버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그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건강상의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병원 이송을 권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겠다고 해서 어제를 넘겼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병원에 그 이송이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식이 처음 출발이 결국은 국가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결국은 그 통일교 특검을 하자. 또 지금 민주당에 지금 연일 그 보도되고 있는 대로 공천 뇌물이 지금 심각합니다. 민주당에. 그래서 이러한 그 공천 뇌물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 그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온 것을 잘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는 어떨까? 그러면 진정한 그 국민 통합이 되지 않았을까? 또 정치권의 어떤 화합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속 좁은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럴 때 야당 지도자의 손을 잡고 같이 가자고 했으면 얼마나 그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까 참 안타까운데요. 예. 어쨌든 저는 그 장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또 이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앞으로 좀 그 정말 진정한 그 여야 간의 또 정치권의 어떤 화합을 저는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바람을 전해주셨는데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년 동안 야당의 대표, 다수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 당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왜 안 만나냐 물어보면은 범죄자로 인식하고 거부했던 거 아닙니까? 완전 반협치를 그냥 스스로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단식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탄핵 소추가 1차 실패했을 때 국회 야외에서 아예 저는 일주일 단식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건강을 이제 회복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저보다 더 심하게 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시잖아요. 24일을 했는데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당연히 오셨죠. 그리고 여러 권유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나 본인은 끝까지 이 국정쇄신 진짜 이대로 놔두면은 이 국가와 국민에서 큰일 나겠다라고 실제 그때는 매우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매우 안 좋은 징조들이 많았거든요.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저 모습에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사실은 국민 다수가 저 단식을 지지했어야 해요. 그리고 뭔가 얻어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가 되자마자 바로 단독으로 만나줬잖아요. 우리 국민이 다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너무 비교가 될 정도로. 그리고 지난주에도 청와대에서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다 오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오히려 거부한 사람은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하고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은
포용하고 협치하겠다고 하는 통합하겠다는 일관된 기조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 이걸 정략적으로 계속 공격하고 속 좁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다. 그 이유는 딱 하나다. 자기 내부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그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날 세우는 데에만 오히려 공격하는 데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구급차에 이제 실려서 이송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장동혁 대표 8일째의 단식을 중단하게 된 계기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단식을 하신다는 언론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계속 단식을 하시면 몸을 많이 상하게 돼서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이렇게 대통령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사실에 놀라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단식 중단을 박 전 대통령이 권유를 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곧바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좀 사전에 이야기가 오간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부분 보세요? 그렇게 합니다. 저만 해도 어제 국민의힘 측 인사가 좀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나 또는 우리 여당의 그 당대표나 와서 좀 이렇게 권유를 하고 좀 그렇게 좀 명분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건 사전에 다 준비되고 기획된 조율된 그런 그 것이죠, 사전에. 그래서 이 출구의 명분을 이 보수의 상징성이 있는 전직 대통령이 와서 그렇게 간곡히 권유하고 이걸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최소한의 좀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사실 그 여야 간의 이 지금 특검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 특히나 이제 민주당에서는 신천지까지 같이 하자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특검을 하느냐 아니면 각각의 다른 특검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통일교입니다. 갑자기 이제 민주당이 지금 그 뜬금없이 신천지를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통일교에 있어서 지금 그 민주당의 지금 핵심 실세들이 지금 다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신천지를 들고 나와서 지금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통일교는 통일대로 하고 또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걸 갖다가 합의 안 되는 것을 또 가져와서 또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지 참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렇다면은 지금 그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김경 현재 그 공천뇌물로 문제되고 있는 분이 뭐 영등포 구청장을 하기 위해서 김민석 현재 그 국무총리이자 또 민주당의 영등포 국회의원이죠. 그분한테 이렇게 뭔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당원을 3,000명을 가입시켰다, 이런 특정 종교단체와 이런 지금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다 그러면 특검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 혈안이 되고 있는 통일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것이 정권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주위에 있는 저기 7인의 그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인 임종성 의원이 지금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정진상 씨가 관련이 되었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의 어떤 관련성이 없는지, 또 민주당의 실세들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통일교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또 신천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은 또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 대한 그런 특정 종교단체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특검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걸 물타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분리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신천지도 그러면 하자 이렇게 입장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이 내란 계엄 관련된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왔습니까? 그건 또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돈을 더 들여서 예. 그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논리를 폈잖아요. 그럼 저희가 대묻지 않을 수가 없죠. 자, 통일교 특검은 그건 여야 가릴 것 없이 연루 의혹이 있습니다. 다 당연히 철저히 밝혀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문제도 제대로 이번 기회에 보자는 것이죠. 특정 종교 집단이 각 정당에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을 해가지고 당대표라든가 대통령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끼쳤다면 그건 매우 중대한 법률 위반 사안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보도들도 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있더라고요. 더구나 신천지의 문제는 지금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이후에 당대표 선거에도 관여했다는 흔적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사안인 것 같아요. 오히려 통일교보다 더 심대한 이 헌법을 유린하는 부정하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돈 들여서 따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따로 한다면 또 수사의 범위와 대상을 또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또 별도의 특검 절차를 밟으면서 여러 가지 여야가 또 옥시강신하면서 이게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차제에 이런 특정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 이 정치 유착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이번에 한번 파헤쳐보자. 그래서 국민들께 낱낱이 밝히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그게 왜 반대해야 될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이것을 신속하게 하자. 그리고 효율적으로 특검을 통해서 실체를 규명하자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예, 어찌됐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특검과 관련한 단식을 8일째 이어가다가 중단을 한 만큼 이후에 이 특검과 관련된 양당의 여야의 이견이 어떻게 좁혀질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정치권에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던 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했는데, 자 일단 박 의원님 이 부분 내부에서 좀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방송 때문에 나왔는데 그래서 아침에 긴급 입장을 발표하시고 나서 의총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시고 의총 후반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그 상황까지는 잊지를 못했습니다. 저로서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의 어떤 가치와 노선에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당 과정 자체가 조국혁신당이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다른 생각도 갖고 있었고 또 어찌 보면 선의 경쟁도 해온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뭐 합쳐질 수 있겠다. 그러나 왜 지금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에 문제. 더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호남에서는 좀 경쟁하자 이런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혹시나 또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등까지 이런 걸 자리를 가지고 좀 다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한편에서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고 또 한편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국회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로서도 여당으로서 운영하는데 그게 도움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협상 면에서나 또 여러 가지 야당과의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런 도움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렇게 바로 이제 합쳤을 때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내용보다 당장은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원들 안에서도 그렇고 지지자들이 지금 많은 문자가 저에게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 논의가 없었다. 자, 만약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치게 된다, 합당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저는 뭐 이 사항은 충분히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한 달 전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지금 내심으로는 서울시장이나 아마 부산시장을 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민주당과 연대를 하거나 합당을 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당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과 손을 잡겠죠. 합당이라는 형태로. 선거 연대와 합당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연대 또는 합당이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미 정해진 수순이죠, 사실은. 수순인데 저는 과연 이제 조국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본인이 지금 희망하는 대로
될 것이냐라고 볼 때는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본인도 지금 판단을 하겠죠. 여러 가지 판단할 텐데 저는 합당이나 연대로 갈 거로 봅니다. 보지만은 조국 대표의 그런 내심은 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이후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숙고하겠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낸 상황이고요. 지금 이 협당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겠고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90분이 예정된 시간이었는데 2시간 53분, 173분간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 저는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났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되겠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무슨 저자세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럼 그 자세를 한 방 뜰까요? 북한하고? 그 친구들이 대통령님하고 여기 계신 강훈식 비서실장님의 사이를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언제 사랑하는 사이로? 징그러. 자, 어제 여러 이슈와 관련된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도 있었고 방금 보신 것처럼 좀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장면도 좀 있었는데 일단 어제 기자회견 박 의원님 이 대통령에게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내용까지 자신 있게 또 솔직 담백하게 자기의 그 생각을 펼친 역대 대통령이 과연 있었을까? 최초인 것 같거든요. 시간만 가장 길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답변의 내용도 매우 탁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도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100점 이상, 자 100점 이상, 100점도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 윤 의원님 어떠십니까? 글쎄 저는 점수를 주기 어려운 게 대통령이 뭐 시간을 그 2시간 반을 했다 이거는 뭐 그 자체는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인데 알맹이 있는 뭔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에 대해서 지금 가장 문제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1,500원대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환율을 어떻게 잡겠다. 예를 들면 이러한 뭔가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킬 수 있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환율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당국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전혀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그리고 이제 뭐 검찰이 마녀다. 또 이혜원에 대해서는 뭐 좀 들어봐야 되겠다. 아니 국민한테 지금 사과를 해야죠.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인사청문 후보로 내세워서 기재부 장관 후보로 했다는 이런 데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대통령이.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아무런 얘기 없이 알맹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이게 저는 TV 쇼를 하는 것인가 대통령이 이게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대통령이 나와서 그냥 재밌는 말하고 그냥 국민들 뭐 그냥 기자들 웃게 만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이 1년에 지금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책임진 자십니까 이게? 저는 정말 낫지집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 두 분 아주 상반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이렇게 달리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기자회견의 결과가 오늘 사상 최초의 코스피 5천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계신 거죠.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게 정확하게 신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환율 문제 이게
정부의 무능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걸 정부가 무능해서 발생한 거죠. 재경 의원이 다 잘 네. 알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물가나 고환율이라고 하는 게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제 얘기하니까 또 바로 환율이 어느 정도 또 진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구두 개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왔고 어제 대통령께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해외 투자 비중 줄일 가능성의 문제 또는 사학개미들 해외 투자 개인들이죠. 예. 사학개미들에 대해서 달러 이제 수요가 좀 둔화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세계 국제 지수에 편입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거라고 기대. 이런 얘기를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예. 결국은 한두 달 이내면 환율 문제도 이제는 진정이 될 거다. 이렇게 어제 대통령이 다 말씀하시니까 오늘 코스피도 훨씬 더 최고의 기록을 내는 것이고 환율도 안정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해주신 대로 두 분 모두 이제 재경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지금 경제 얘기도 경제 얘기지만 그 지금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지금 내일 청문회가 열릴 거라고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좀 맹공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내일 10시부터 청문회를 하기로 예. 했습니다. 하기로 했고 이미 이제 공지 받으셨죠? 네. 다 공지가 된 상태고.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해운 지금 장관 후보자하고는 저희가 뭐 같은 당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 사실 인간적으로는 참 이게 저희가 굉장히 참 안타까운데 국민적인 어떤 이 눈높이에서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후보예요. 예를 들면 지금 수초구의 원펜타스 뭐 한 채 100억 원 간다 뭐 국내 최고가 그런 아파트 같은데 예. 그런 아파트를 장남이 결혼을 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그 신혼집이 있는데 혼인 신고도 하지 않고 그 청약을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해서 그 청약을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사후 점검을 한 날짜 그다음 바로 그 신혼집으로 또 이제 그 주소지 이전을 했습니다. 예. 이건 부정 청약의 가장 전형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는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인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의 지금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놔라. 자료를 알맹이 있는 자료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장남이 실제 그 주지가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혀 자료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비도덕적이고 정말 이건 범죄 행위나 만약에 그것이 밝히신다면 이게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이 없이는 이건 도저히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아무리 검증을 하려고 해도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만 검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인사청문회는 그냥 하나의 통과 의례로 해서 시간만 때우고 결국은 지금 임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이 당연히 그만두라고 해야죠. 사퇴를 시켜야죠. 그런데 저는 어제도 대통령이 그러한 말을 기대를 했는데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이러한 이해훈 후보자의 이러한 비도덕적인 것을 두둔하는 것인지 좀 입장을 명확히 해주면 좋겠어요. 어제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랬죠. 언급을 했고 네. 일단은 들어봐야 시켜야죠.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제 결과적으로 지난번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거는 자료 요구 때문이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트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그 자료를 제출한 걸 봤더니 결코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들 성적표, 시어머니 통장 거래내역 이런 건 역대 어떤 후보도 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최대한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후보자가 제출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 여당이라고 우리가 그냥 적당히 덮을 생각 추호도 없다니까요.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철저히 검증하자. 당초 우리는 내란 개혁 문제라든가
확장된 정책 중심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국민들의 의혹의 산이 많이 불거진 만큼 제대로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자는데 그동안 계속 자료 핑계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왔던 것이죠. 다행히 열려서 내일 저희가 그렇게 임할 생각입니다. 대통령도 아마 내일 인사청문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대통령은 지명하고 청문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요. 우리는 검증의 권한이 있고 그리고 우리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 진실까지 답변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걸 보는 언론과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보고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거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가서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임명 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의 애초에 취지 있지 않습니까? 어제 활 쓰는 종족하고 칼 쓰는 종족이 싸우는데 칼 쓰는 종족이 이겼다고 해서 활 쓰지 마라 할 수 없다. 자기는 정말 인사를 이 소위 탕평 차원에서 통합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런 문제를 예상치 못했던 거가 불거진 만큼 제대로 그럼 검증해주고 자기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는 거고 국회 일을 이제 우리는 제대로 하면 되는 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검증을 하려면은 자료가 없이는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놓을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게 제가 가장 말씀드렸잖아요. 핵심적인 자료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했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시어머니 그 통장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세 아들이 전부 다 20대, 30대인데 재산이 다 10억이 넘어요. 그런 부분에서 증여세 어떤 그걸 과연 누가 냈느냐. 내일 구두로 확인하고 그거를 자료 제출이 안 됐다고 어떻게 그런 자료를 역대 어떤 윤석열 정권의 총리고 장관이 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내일 인사청문회 열려도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료가 없이는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내일 두 분이 아마 청문회 자리에서도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내일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에서 두 분 모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을 좀 던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는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이고 또 호남 서해안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자, 오늘 아침 상당히 좀 추웠는데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3.2도까지 내려가면서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20.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은평구가 영하 16도, 중구와 동작구 등은 영하 15도 안팎이었고 또 중구 예장동에서는 오늘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강원도 철원 임남면은 기온이 영하 24.2도,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37.8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서울 기온이 영하 9도, 또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에 달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강력한 한파가 일요일까지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인천 강화, 또 강원도 내륙, 충북 북부 지역의 한파 경보가 서울 등 중부 대부분과 전북 동부, 경남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일요일까지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강한 한파가 이어지겠고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또 한파 경보 지역에서는 영하 25도를 오르내리는 강력한 한파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이미 15cm 안팎의 눈이 내린 가운데 오늘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산간 지역에 최고 7cm가량의 눈이 더 오겠고 내일은 기압골 영향이 더해지면서 서해안에 이어서 경기 남부와 충청 등 일부 내륙으로 1에서 많게는 3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최대 고비는 지났지만 일요일까지는 강한 한파가 더 이어지고 또 다음 주에도 초반에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며 동파와 한랭 질환 등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4,000포인트를 넘어선 지 불과 2달 반 만인데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연결해서 현재 증시 상황, 또 향후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가 4,000선 돌파했던 게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 달도 채 되지 않아서 5,000피 시대가 열렸는데 이러한 코스피의 급격한 상승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코스피 지수 산정은 1980년대입니다. 이제 예. 1월 4일 날 지수 100으로 출범을 했는데 지금 46년 만에 이제 5,000선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제 고지를 밟았습니다. 예. 가장 큰 건 아마 이제 늘상 우리가 이제 꼬리표처럼 이 한국 증시를 괴롭혔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정 부분 해소되는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그동안 이제 국내 증시는 기업들의 어떤 실적, 펀더멘털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받아 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증시가 그동안은 이제 신흥시장에서도 넘버 4까지 밀렸습니다. 신흥지수, MSCI 신흥지수에서 중국, 그리고 인도, 그리고 이제 대만 이렇게 이제 밀리면서 넘버 4로 밀렸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글로벌 이제 핵심 시장으로 진입하는 어떤 상징적 시그널로 보는데요. 3박자가 맞아떨어졌다고 봅니다. 일단 압도적인 실적,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들 압도적인 실적, 여기다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 여기다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 이른바 포모 심리죠. 예. 이거 지금 당장 올라타지 않으면 나만 손해내라는 이런 심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5,000선 고지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오늘 그 장을 보면 오늘도 역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또 최근에 급등세를 보인 현대차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5위 종목 다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15만 원입니다. 1년 전에 5만 원대였어요. SK하이닉스가 지금 76만 원 오르내리고 있고요. 현대차도 지금 뭐 올해 이번 뭐 거의 한 70% 올해 들어서 한 달여 만에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55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잘 나가는 이제 대장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실적 전망치 눈높이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가 끌고 지금 자동차가 이제 미는 형국인데요. 지난해 우리가 이제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업종 여전히 이제 순환매로 지금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고 있는 소외되고 있는 코스닥 종목군들에 있는 뭐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다소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해주신 뭐 대형주들 위주로 지금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지수 상승세가 상당히 좀 더딘 모습이고 지금 너무 AI 수혜주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꿈의 5,000 지수는 왔는데 허탈해 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투자하셨던 분들 가운데도 내 종목만 안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 개별 종목을 보게 되면 절반 이상이 여전히 하락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다 거래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약한 모습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경기 전반적으로 호황이냐, 뭐 AI, 반도체, 자동차, 조방원, 일부 대형 기술주만 오르는 굉장히 이제
K자형 이제 이 양극화 현상이 증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진정한 이제 꿈의 지수 5,000선이 좀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넘어서 지금 내수 관련 소비주들, 중소 중견기업으로 좀 온기가 퍼져나가서 정말 주식시장에서도 좀 낙수 효과가 좀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숫자보다도 중요한 게 시장 전반에 대한 어떤 체질 개선, 또 소외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동방성장이라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증시 흐름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향후에도 좀 계속해서 상승할까요? 네티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5,000선 고지 밟았으니까 이제 10,000포인트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증권업계에서는 지난해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요, 이렇게 빠르게 증시가 오를 줄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망 아닌 중계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까지 받았는데, 이런 유동성 장세는 이제 뭐 고점을 예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지금 대기자금, 증시의 어떤 예탁금과 이제 증권사의 이제 CMA,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거의 한 200돈 가까운 돈이 호시탐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조정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뭐 지수가 빠르게 오른 만큼 뭐 차익 실현 과정, 변동성 병가가 나타날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여기서 쉬어간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이제 평가인데, 그러면서 이제 향후 이제 실적 여력, 특히나 이제 이 상승 여력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같은 업종군 내에서도 실제로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것만큼 주식이 올랐는지 업종별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이 트럼프발, 일희일비하고 있는 트럼프발 이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선거라는 변수, 우리는 또 환율이라는 변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얼마나 이제 변동성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뭐 지수의 상단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상승세가 이어갈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건설, 설비 투자 부진 속에 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전분기보다 0.3% 감소하며 역성장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 1.3% 깜짝 성장했지만 4분기 한은의 예상치보다 0.5%포인트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2024년의 절반에 불과한 1%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올해 소비 금액을 지난해보다 늘릴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8%가 올해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위 60%는 소비를 늘릴 거라는 답변이 더 많았고, 나머지 하위 40%는 축소 계획이 많아 소득을 기준으로 소비 심리가 엇갈렸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배후에서 선동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관은 오늘 특수건조물 침입 교사 등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에 가담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등 9개 기관 사무실 1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곳 가운데는 방위각시설 시공사 등 업체 7곳도 포함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관은 수사관 49명을 보내 방위각시설 공사와 관련한 의사결정 회의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공릉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48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9명이 구조됐습니다. 또 주민 7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집 안에서 토치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전국 포항시 구룡포읍 시장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0분 만에 꺼졌지만 건물 안에 있던 7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점포 3곳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특검이 항소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선고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 차남의 특혜 편입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김 의원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김경시 의원 수사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경찰이 이제 김병기 의원 차남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 좀 밝혀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차남과 관련한 의혹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대학교 편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대학교의 편입 시에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일정 기간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그런 경력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위장 취업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이 부분 역시도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남에 대한 근태 기록이라든가 혹은 업무 일지 등을 확보를 해서 실제로 여기에 출근을 하고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조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한편으로는 이런 압수물을 또 분석을 해서 이 김 의원과 이 회사 측 사이에 뭐 청탁이 있었는지 또는 특혜성의 그런 지원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 역시도 이제 동시에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공천 헌금 수수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다른 수사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의혹들 중에서 공천 헌금을 받았다라는 그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조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어제 이지희 동작구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창구 역할을 했다, 또 최측근이다라는 그런 지목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그 최측근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는 걸 봤을 때 이 공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뭐 그밖에 뭐 의원 김병기 의원 부인의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과 관련해서도 뭐 이전에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늑장 수사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제는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에 경찰이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 부인과 본인 언제쯤 소환을 할까요? 우선 의혹들이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동시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빠르게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다양한 의혹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한 번에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소환 일정을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결과 특정한 자료 분석이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에 임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외부에서도 보고 있는 시선이 상당히 좀 늑장 수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만큼 다른 사건들보다는 속도를 더 낼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분석도 생각보다는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르면은 2주 안에도 소환 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시 의원 수사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증은 아직까지 없다는데 그렇다면은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별개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인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라는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진술이 먼저 확보가 된 상태인 거고 결국 계좌라든가 혹은 이런 자금의 흐름 등을 하나씩 찾아가는 이 전형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광범위하게 이 계좌 추적이 진행이 될 거다.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김경 시의원의 그런 계좌에서 좀 큰 돈, 큰 현금이 인출된 흔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면밀하게 들여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뭔가 금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제3의 인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계좌 흐름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헌금이 왔다 갔다 한 상황이라서 이 계좌 추적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의혹을 제보한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에 비추어서 다른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을 할 것이고 이런 정황들이 어느 정도 모여지면은 보다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런 뭐 제3자라든가 혹은 당사자들을 불러서 소환하는 절차들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경시 의원이 금품을 건넨 인물이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떤 혐의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국회의원이라든가 혹은 공직자였다라고 한다면 뇌물 혐의가 더욱 짙어질 텐데 만약 그런 직위에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선 살펴볼 것은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입니다. 이제 만약에 정치인이다,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 상대방이 판단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정해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금품 수수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건네진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컨대 본인의 선거구 내의 인사에 대해서 금품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부 행위에 해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도 함께 들여다볼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는 김경시 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아서 전세 자금에 보탰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 이후에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 수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당연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마 강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부인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것은 당시에 그럼 전세 자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선우 의원의 계좌나 혹은 자금 사항들을 조금 살펴보고 이게 뭔가 큰 목돈이 갑자기 생겼다라고 한다면 결국 추론을 했을 때 김경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의심되는 그 돈이 전세 자금으로 쓰였을 수 있다라고 볼 겁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런 계좌라든가 혹은 자금 흐름이 어땠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을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이제 전달받았다라는 그런 의혹 자체가 상당히 중대한 그런 사안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구속에 있어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소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요건을 만족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사건의 초반부터 의혹의 초반부터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흘러옴에 따라서 김경시 의원의 그런 진술도 바뀌고 나아가서는 남전 보좌관의 진술도 지금 이 강 의원의 그런 주장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강선우 의원에 대한 강제적인 신병 확보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편 이제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인 의혹이 또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점 이 강제적인 그런 신병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흘러왔던 상황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증거 인멸의 정황이 보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특히 강 의원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그런 진술을 또 제공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라고 한다면 뭐 수사기관에서 이 구속은 좀 고민할 수도 있는 지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추가적인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점들을 종합했을 때 이 구속영장 청구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이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어요. 애초에 이제 특검에서는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온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특검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가 됐고 그 말은 결국 재판부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죄질에 대해서 상당히 나쁘게 판단을 했다. 특히 이제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이 내란의 역사적인 평가까지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중한 그런 선고를 한 게 아닐까라고 짐작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고 내용을 보면은 결국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헌정상 유례가 없는 그런 중대 범죄로 규정을 했음을 충분히 밝혔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계엄의 그런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이 정부의 2인자인 한덕수 전 총리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한덕수 전 총리의 태도, 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보여줬던 그런 태도를 봤을 때도 이 책임에 비해서 그러한 태도가 무척 좋지 않게 평가되었다라는 점 역시도 상당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형이 선고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이제 눈에 띄었던 대목 중 하나가 재판부가 이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계엄이 이제 내란이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높은 형량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도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의 성격을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고, 네. 또 그 내란의 구체적인 성격 역시도 위에서부터 발생한 내란, 그래서 그 죄질이 더욱 중대하고 위험성 역시 컸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2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일단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물론 이 재판부는 다르긴 하지만 이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성격 판단은 역시 내란이라고 이 재판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다라고 보이고, 특히 이제 선고에 있어서도 형량에 있어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했던 이런 선례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23년 형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보다 압도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렇다면 사실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도 상당히 조금 꺼려지지 않을까. 감경을 해서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조금 더 줄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결국 이 재판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형이나 혹은 뭐 무기징역형 정도로 좁혀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선고 중에 무죄 선고 그리고 양형에 대해서 항소를 한 건데, 이렇게 되면 향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일단 치열하게 1심처럼 이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1심에서 무죄를 기대를 하고 있다가 유죄를 선고를 받았고,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내용 모두 이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2심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또 자세한 변론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특검 입장에서는 어쨌든 구형보다 훨씬 적은 절반에 가까운 그런 형이 선고가 되었고, 그런데 한편 지금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의 형이라고 일단 간접적으로나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형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강력하게 다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일단 양측의 공방은 상당히 치열하게 또 오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다만 이제 그 걸리는 시간과 관련해서는 1심 같은 경우에는 1년 넘는 시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 2심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3개월 안에 이 항소심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신속한 재판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끝으로 김건희 씨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씨를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이제 그럼 김건희 씨가 어떻게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피의자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김건희 씨를 소환을 해서 예. 조사를 하는 방식이 일단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뭐 건강 상태라든가 혹은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서 이 수사를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에서는 이 부분 조금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어쨌든 어떠한 장소에서든 대면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원칙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뭐 향후에 특검이 이 사건을 인계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인지 사건 관련 사건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 이 사건을 별도로 또 인지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게 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던 내용들이 다 이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실수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나라 이름 그린란드를 생뚱맞게 아이슬란드라고 부르면서 계속 헷갈린 겁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돈 먹는 얼음 덩어리에 빗댔습니다. But you know, it's very expensive. It's a very big piece of ice. 더 나아가 얼음 한 쪼가리를 왜 내주지 않느냐며 덴마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So we want a piece of ice for world protection, and they won't give it. 트럼프는 얼음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더니
급기야 나라 이름을 아이슬란드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But in doing it, I'm helping Europe, I'm helping NATO, and I've until the last few days when I told them about Iceland, they loved me. 잠깐 혼동한 건가 했는데 결국 반복해서 외쳐버립니다. They're not there for us on Iceland, that I can tell you. I mean, our stock market took the first dip yesterday because of Iceland. So Iceland's already cost us a lot of money. 트럼프 덕분에 그린란드의 이웃 섬나라 아이슬란드에서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하루를 경험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대통령 취임 1년 평가, 통상 지표와 국민 여론으로 하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셀프 평가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을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위대한 성과라고 규정했습니다. 불법 이민을 막았고 범죄를 줄였으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자기평가와 현실 사이엔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 수준. 공화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생활물가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언론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정치는 미국 우선이 아니라 나 우선이라며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미치광이 왕에게 통치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외교와 안보에서 반복되는 트럼프 개인 중심 결정 때문인데요.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외교적 판단의 배경으로 언급하면서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동맹과의 신뢰를 흔드는 행보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비판은 진보 언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유럽을 향한 관세 정책을 두고 동맹을 괴롭히는 제국주의라고 평가했는데요. 취임 1년,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를 자축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이 국가를 위해 쓰이고 있는지 개인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진 않은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 아침 한파가 절정에 달하며 한강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선착장 주변이 거대한 빙판으로 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2도,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한파에 동파 사고나 한랭 질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나흘째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곳곳에는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3.2도,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지속하며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2도, 전주 영하 1도에 그치겠습니다. 추위 속 많은 눈이 내린 호남 서해안은 대설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 최고 3에서 5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내리겠고요. 대설특보가 유지 중인 제주 산간에는 최고 7cm의 추가 적설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빙판길 사고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산발적인 눈이 이어지겠고요. 내일 밤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북 내륙에도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까지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불며 강추위도 문제지만 산불도 비상입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 경보가 내려진 만큼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